법 발의도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제 받아주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은 뭐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고 어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앞서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에도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고 거의 지금 거대 양당이 서로를 좀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각이. 그럼 박홍근 의원이 뭐 발의한 법안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걸 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제 주진 의원이랑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시네요. 얘기하셨나요? 예, 법률가들이 보시기엔 참 기가 막히는 법인가 봐요. 그쵸. 그냥 뭐 무슨 뭐 협박 메일, 블랙메일이라 그러죠.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거는. 그건 예. 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법이라는 거는 어떤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법리에 따라서 이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추상적인 그런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삼권 분립에 따라서 추상적인 기준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권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따지게 돼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한 사람은 뭐 징역 뭐 어떻게 이렇게 처한다 이렇게 이제 추상적인 걸 하면은 정말 살인한 게 맞는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재판부에서 또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결하고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 만약에 뭐 홍길동을 살인죄로 처벌한다라는 법을 만들면 그게 법인가요? 예.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법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건 정치 주장으로 할 수 있는 걸 자꾸 법으로 만드니까 아 진짜 이게 뭐 우리나라는 법도 없는 나라 돼가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뭐 물론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돼서 거대 여당이 되면은 이런 법이 다 통과되고 거부권도 행사 안 할 거니까 그냥 무조건 시행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라면 민주당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를 해봤자 통과가 된들 거부권을 행사할 테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뭐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단독으로는 처리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법안을 내면서 약간 법안도 정쟁을 위한 도구로 좀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법치주의라 그러잖아요. 법의 지배. 그 법 자체가 세상을 규율하는 질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법을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네. 그 영어로 딱 말씀드리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텐데 우리 법치주의를 룰 오브 로우라 그래요. 룰 오브의 오브. 그래서 오브. 법 자체가 규율을 해요. 근데 예. 이제 그거에 반대되고 가장 안 좋은 게 룰 바이 로우라 그러거든요. 그냥 권력자들이 법을 도구로 여겨서 법으로 자기들이 지배를 하는 것. 네. 근데 이제 너무 이게 그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네. 저분들이 헌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서 헌법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예. 헌법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이지 헌법 해석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법을 무기 삼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거는 다 시스템까지 막 뚝딱 막 바꿔버리잖아요. 이건 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 위에 올라서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권 분립이 붕괴됐단 말씀은 제가 많이 드렸었잖아요. 네. 그 위에 올라서 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인용되면은 니네 정당도 없애라. 그러니까 정당 없애고 다음 선거에는 후보도 못 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뭐 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뭐 게임용어로 뭐 캐삭방이라 그러나 캐릭터 삭제방이라 그러나 뭐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뭐 상대방 존재까지도 날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우리 법 질서는 뭐든지 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거든요. 예. 내가 책임을 질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뭐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이 있을 때 그게 도덕적인 관련인가? 뭐 이런 거 다른 거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너 친구가 잘못했으니까 너도 징역 10년 이거 연좌제잖아요. 네. 그런 건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개개의 문제를 다 따지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거였다라고 치면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 밑에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벌였으면은 다 자기도 지금 이미 그냥 재판할 필요 없이 형사처벌 받았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법 절차 돌아가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혐의를 결사옹호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아주잖아요. 그럼 그 정당은 문제 없나요? 그럼 그 정당도 없어져라는 주장하면 되나요? 네. 법안 만들면 되나요?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누군가 한 명이 정당과 논의해서 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도 없애라? 우리나라에서 위헌정당 해산된 사례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네.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거는. 통합진보당 그렇죠. 사건.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뚝딱뚝딱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진짜 법에 대해서 기본 소양이 있으면 이런 거는 감히 네. 주장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뭐 실제 논의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논의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더 문제인 것 같고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사실 뭐 자기 보좌관들 시켜가지고 낙서처럼 만들었다 해도 그것도 다 세금 들여가지고 하는 일들 아닌가요? 예. 비용이 참 다 들겠죠.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뭐든지 다 우리 국민의 피해인데 네. 참 좀 염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시 뒤에 저희 시그널 픽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출연을 하실 예정인데요. 뭐 이재명 대표와는 지난 대선 때에 뭐 당내 경선을 좀 치열하게 치렀던 이런 분이에요. 이화영 전 지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쌍방울 측에 쪼개기 후원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이 기소한 주장을 좀 보니까 당시 대선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이낙연 당시 후보보다 압도적인 후원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검찰 쪽의 주장이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방금 예. 이낙연 전 총리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 경선 때가 착 떠오르네요. 대장동 이슈가 그때 그 마지막에 터졌잖아요. 이낙연 네. 총리 쪽에서는 굉장히 점잖으시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더 먼저 했으면은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바뀌었을 수도 거기부터 있겠다. 마지막에 정말 아슬아슬한 것까지 탁 좁혀졌었잖아요. 예. 그 중간에 뭐 후보가 이제 사퇴를 했는데 뭐 사사오임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쵸. 당의 경선 과정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 보니까 경선 과정에 후원금 모집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참 어려운 싸움 하셨었던 거구나. 네. 그런 생각도 참 드네요. 문득 드는데 예. 지금 이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사실 쌍방울하고의 유착 관계가 굉장히 있고 그게 드러나서 지금 중형도 선고받았고 이 7년 8개월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사실 의원 생활을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야인 생활을 할 때 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쌍방울하고의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이제 좀 풀린 부분도 있었고 아. 그게 또 나중에는 이제 가교 역할이 됐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후원에 대해서도 쪼개기 후원 그 혐의는 이제 그런 구도예요. 그래서 쌍방울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원, 특히 이제 경선 초반에 압도적으로 후원이 확 몰리는 걸 보여주자. 뭐 이래서 하는데 사실 유력한 스폰서가 있다고 쳐도 우리 법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뭐 재력이 넘치니까 1억 줄게. 이래가지고 그게 가능하면은 후원 되게 쉽게 큼직큼직하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당연히 그런 큰 돈을 받으면 그런 사람의 이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치권이 오염되고 그걸 또 들어주게 되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후원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대선 경선 때는 1,000만 원까지 1년에 그리고 나머지 선거는 이제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 500만 원까지만 하면 영향력이 덜하겠지라고 만들어놨더니 네.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뭐 한 5천만 원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이름으로 동원해가지고 이제 500 이렇게 일명 쪼개기 후원금이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나 쌍방울 쪽으로부터 후원을 요청해서 김성태 회장이 알았다. 근데 이제 법에는 이제 입금자가 다 확인되게끔 돼 있으니까 네. 이거를 주변 측근들 통해 가지고 쪼개서 넣으마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한 9천 뭐 요 정도 지금 문제 되더라고요. 그거 돈이 이제 뭐 500단위 뭐 이렇게 몇백 단위로 해서 쪼개기로 쫙 해가지고 들어갔다라는 네. 혐의가 이제 지금 포착이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몰랐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선거 해보신 분들이나 의원들이나 제가 만난 분들은 다 그래요. 300만 들어와도 감사 전화 해야 된대요. 안 그럼 난리 난대요. 그러니까 큰 돈이죠. 큰 돈이죠. 고액 후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분은 그래요. 100만 들어와도 전화하는 거라고 무조건.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쌍방울에서부터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몰랐다라는 건 말은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후보 오르게 정말 참모들이 알아서 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건 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아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 뭐 주변에서 있었던 거 아무것도 모르고 대북 송금도 모르고 뭐 소나무가 넘어가도 모르고 예. 뭐 인허가가 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또 네. 방송 나와서 하시는 거는 자기 관내에서는 보도블럭 깨진 것도 다 꿰고 있다 그러시고 예. 그 뭐 벽돌만 보고 다니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여태까지 뭐 능력 있다 일 잘했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알았으면 범죄자고 몰랐으면 무능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또 논리가. 그렇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화영 이제 평화부지사가 검사 탄핵 청문회 때 연어술 파티 관련 위증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재판의 결정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관련된 사건,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남의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나와야 될 일이 많고 네. 그런데 그때는 사실 또 민주당에서 막 국회로 불러가지고 증언도 막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쇼를 하기도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불러가지고 했는데 위증죄가 추가 기소될 게 두려우면은 얘기를 못 하겠죠. 네. 그럼 나와봤자 이제 그런 뭐 보여주기가 안 되는데 이제 이게 그게 어려워지니까 점점 포위가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부터 위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6개월에서 1년씩 추가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계속 뭔가 형이 더해지면서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는 오히려 뭐 국민의힘 쪽이나 재판부에서 묻기가 더 좋아요. 많이 물어보면 돼요. 여태까지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주장하는 얘기, 거짓말 뭐 이런 거 막 판 깔아주듯이 막 이렇게 됐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 철퇴를 맞고 나면은 나중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워하면서 진실만 얘기해야지 안 그럴 경우에는 딱 말하면서 본인이 느낄 거야. 6개월 추가됐네. 1년 추가됐네. 뭐 이렇게 느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다. 지금 7년 8개월 또 선고 받은 사람한테는 그거 소중하거든요. 6개월도. 소중하고. 그러면은 뭔가 자기의 어떤 형량을 늘려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 측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줄 이유는 더 이상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싶겠죠. 아예. 이제 그래서 캥기는 사람들은 증인으로 나가기 싫어해요. 어떻게든 안 나가려 그래요. 네. 왜냐면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거 얘기 말꼬리 잡히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게 또 위증죄 이런 것들이 문제돼서 추가 기소. 지금 이재명 대표도 증인 안 나가려 그러잖아요. 예. 대장동 관련해서. 뭐 캥기는 거 있는 사람은 증인 나가기 싫어해요. 정말 그거는 뭔가 그 자기가 얘기하는 게 진실을 얘기하면 큰 범죄에 대한 자백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그거를 무마하려 그러면 거짓말이 되고 이제 점점 법정에서의 또 위증은 또 큰 죄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큰 죄인데 그 큰 죄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밝혀나가는 과정이 참 지난하거든요. 참 국민들 진 빠집니다. 네. 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 가장 먼저 결론이 나왔고 그다음 다음 주에 2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인데요. 일단 결과는 다들 여쭤보면 1심과 비슷하게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결론이 나왔을 때 대법원 판결은 그럼 언제 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인데요. 그리고 일단 민주당은 그럼 2심 결과를 받아들이면 지금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건데 구자룡 변호사 보기에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대법원 확정 때까지의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이번에 선고가 1심이랑 똑같이 나온다. 그게 이제 항소 기각이라고 해서 뭐 바꿀 내용 없이 그냥 1심이랑 똑같이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대법원 선고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미세한 부분이라도 달라지면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쟁점에 대해서라도 쟁점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리의 사유를 만들어내겠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석 달 거의 꽉 채워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항소 기각으로 내용이 1심 판결이 타당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1심, 2심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잖아요. 그냥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대선 전에 확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만약에 이제 지금 타임 테이블상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뭐 이제 5월 말까지 가능하냐 아니냐 요걸 기준으로 논의하는 그 쟁점에 대해서는 똑같이 항소 기각일 경우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주 결론을 일단 한번 보긴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